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실천 기술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회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적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한다. 그렇죠. 내담자의 그 장점과 강점을 파악해가지고 이분이 외부 자원은 무엇인가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죠. 가족치료 모델을 이야기하여 해결중심 치료 세미나에 참석한다. 해결중심은 다음 장에 좀 집중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윤리적 가치 갈등의 문제가 대해서 직장 동료에게 자문을 건다. 혼자서 하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이용자 인식을 확인한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FGI라고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해결 중심의 상담, 기본 상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 상담에는 예외 질문, 대처 질문, 기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질문은 상황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외. 우리가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서 못 나갔지만 실제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외 지금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살아가면서 잘 살았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전혀 예외 질문.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하고 전혀 별개의 예를 드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것은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뉘앙스를 좀 부드럽게 해야지 딱딱딱 끊어버리면 이게 치조나 고문하는 식으로 말이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그렇게 하면 내담자가 불안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하면은 내담자가 어떤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죠. 최근에 괜찮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어쨌나요? 그때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렇게 물은 것이 해결 중심 상담이다. 이 해결 중심 상담이라고 하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한 거거든요.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를 그것을 이제 해결 중심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처 질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압도되어 있더라도 내담자가 어떻게 겪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게 격려, 위로, 그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어머니 이야기 들으니 얼마나 힘드신지 알겠네요.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오셨나요? 어디서 그런 일이 나왔을까요? 그런 식으로 위로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예 질문 전혀 본질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물어본 것이죠. 기적 질문.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긍정적인 미래상을 내담자의 미래상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볼 수 있게는 하는 방법이다. 이게 기적 질문이라고 그러죠. 만약 기적이 일어났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가요? 라고 치료자가 내담자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또 복권에 맞이하고 100억을 손에 쥐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치료자가. 그것이 기적이죠. 기적 같은. 자, 또 다른 예로는, 자,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는 저녁 시간을 평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무시겠죠. 그런데 잠자고 있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걱정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딱 물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음날에도 뭘 보고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니 어머니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족들은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로또 1등에 당첨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질문한 거죠. 이러한 기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는 만족스럽게 가능한 미래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치료자는 그것이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해결의 기본 과정. 첫째, 우리 안에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점도 알고 해답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담가에 찾아가 클라이언트 상담받으러 오면 이미 어느 정도 해결 다 돼가지고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 끌려온 사람은 다르지. 자, 둘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렇죠. 내 몸에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똑같이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예요. 자, 변화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 보면 24시간 우울한 거 아니에요. 오전은 좋았다, 오늘 나빴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떤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넷째, 모든 문제는 예외가 존재한다. 법칙이 됐든 자연 순화가 됐든 그것은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그다음 다섯째, 모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다. 예를 들면 나비 효과라 그러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오면 가족 전체가 다 변하고 또 부정적인 가족 전체가 부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1번, 상담 전에 변화에 질문한다. 이제 치료자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러면 치료자는 이미 마음속에 상담 오기 전에 이미 문제와 해결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임의적으로.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 예외 질문. 모든 문제에는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긍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적 질문. 문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분리하면서 해결책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상상력이죠. 그래서 기적 질문, 20억 로또가 방송에도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거. 그래서 문제와 분리. 여기서 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행사에서 아들러 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제 분리를 해라. 과제 분리. 과제 분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부가 말을 끄고 강가에 가면 물은 말이 먹지 마부가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 역할과 말과 역할을 갖다가 분류를 해라. 그래 마부는 강가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마부 역할이고 물은 먹는 것은 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기적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꼭 문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일상생활에 다 나온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또 사실 그렇고요. 내담자 자신이 미래에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자, 척도 질문. 이것도 실질적 이야기인데 엄마는 게임이나 TV, 스마트폰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친구관계의 필수인데 엄마는 그걸 매우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치료자는 그렇죠. 혹시 엄마와 관계가 가장 싫었을 때가 1점, 가장 좋았을 때 10점이라고 할 때 엄마의 점수 몇 점인가 물어보면은 이제 곰곰이 서다가 5점이, 6점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왜 5점인지 그것을 이제 자꾸 질문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 질문은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이용합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의 정도를 표현하거나 표현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일단 감정이 앞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처 질문. 이 질문은 새로운 힘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자원과 장점을 발견하게 한다. 이 질문에 적합한 대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적에 관한 질문을 대답이 모호하게 대답한 사람. 만약에 기적에 20억이 로또 1등에다가 20억이 당첨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이제 약간 변별력이 떨어진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악화되는 내담자. 상대방은 이러면 대화가 잘 안 되죠. 상담 안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척도 질문. 이것은 몇 점, 이거라. 그런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계성.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만약에 아버지가 옆에 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은 내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법이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딸이 상상을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도출해내는 거죠. 자, 간접적인 질문. 그래서 넌지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죠. 칭찬도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간접적인 칭찬이 훨씬 낫습니다.
자, 간접 질문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스스로 발견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간접 질문은 굉장히 질문하기도 쉽고 대답하기도 편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해결 지향 행동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직접적인 질문보다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질문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은 확실히 고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직접적인 질문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간접적인 질문은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전형적인 질문을 한번 간접 질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유명 정치인은 꼭 해놓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맞소, 옳소, 맞소 막 그런 걸 많이 했죠. 이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결론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관점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접 질문은 질문처럼 느끼지 않을수록 좋은 질문이다. 간접 질문인데 질문 같지 않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질문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 실천의 기술 습득 방법. 과학적 지식의 습득 방법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경험적 일련의 과정이고 절차이다. 체계적 단계, 문제, 정의,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인과관계는 세상 현상에 대해 하나의 추측을 바탕으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질서나 순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잠정성, 모든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진리를 찾았다 해서 주장하기가 힘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점과 문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자들이 가치관이나 편견에 연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개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떤 틀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지식, 그 다음에 실천 기술. 사회복지 공부는 이걸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다 알라기보다는 우리 인행사 시험을 갖다 충실하면 이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의사소통, 집단 과정, 문화적, 인과관계, 지역사회, 자기 자신에 관한 객관적 지식, 개입 방법에 관한 조직, 행정, 조사봉합 평가 및 관한 지식. 이거 다 1급 시험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담 기술, 사전 기술, 개입 기술, 특목 기술, 지지망, 협상, 평가 및 종결. 이것도 다 우리 1급 시험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급 시험이 참 공부해놓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자, 해결 중심 모델을 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은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두고 해결 중심이니까 인간의 강점, 장점, 건강한 특성, 과거의 성공 경험, 아프고 병적인 접근해주면 안 되겠죠. 하여튼 클라이언트 자원을 발견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상담 모델이다. 해결 중심 이론은 단기 치료, 이거 5기, 10회기 그런 식으로 딱 단기적으로 대표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 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로 잘 알죠. 동시에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거 문제가 자기가 문제라고 해서 해결법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적 관계의 동반자로 인정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야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 전반적인 가족치료 이론이 발전하고 동시에 해결 중심 치료도 발전하게 되었다. 자,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과거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고 본질적 이분법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진단주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사고에 따라 가족 치료에서 구조적 객관적 측면을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뭐 미래지향적 그런 것이죠. 모더니즘이 반대하는 것이죠.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1980년에 등장했다. 주관적 현실 세계를 중시했고 어떤 객관적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존중한다. 그런 중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개인의 관점, 개별성도 언어적, 상호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 그리고 비본질적이다. 개인의 관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구성되는 사회 구성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개인의 관점을 많이, 클라이언트 장점을 많이 중시하는 것이죠. 내담자의 주관적 현실 세계와 언어적 상호작용에 따라 가족 치료의 실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 해결 단계 중심 치료의 발달은 어떻게 했느냐. 전통적 치료 모델은 내담자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진단주의를 하고 원인이 뭔가 과거 그냥 쭉 훑어보는 거. 그래, 이런 점에서 회의감을 느낀 단기가족 치료센터 치료팀은 문제란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적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예외 상황을 항상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예외 상황이라는 것은 예외 질문도 있지만 예외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은 존재한다. 그죠? 모든 규칙에도 예외 조항이 있듯이. 자, 내담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찾아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자기 한번 성공했던 경험, 해결했던 경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는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보다 적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변화된다고 하여 해결 중심 단기 치료가 불렀다. 이제 뭐 6회기, 10회기 짧게 하는 거죠. 뭐 길게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가정은 인파워먼트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강점에 초점을 맞췄고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었다. 파트너십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향상과 독특성을 인정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관점을 다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가 전문가만 할 뿐이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수록 독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상담과 해결 중에 좀 차이를 보겠습니다. 해결책에 대한 기준.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책만 존재한다고 해서, 해결책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나 해결 중심은 하나 이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 문제의 진단과 평가 틀을, 조사 과정을 굉장히 중시했었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중시했었다. 그리고 해결 중심은 내담자의 강점이나 예외 상황에 대한 탐색을 중시했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사 과정을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구축 과정을 초점하셨다. 그게 무슨 과거 진단주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내담자의 변화 욕구에 대해 인정하고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기존 상담에서는 전문가를 뭘로 하냐면 상담가나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의 증거틀과 내담자 저항을 중시했었다. 내담자가 이제 저항하는 거, 반발하는 그것을 중시했었죠. 그러나 해결 중심에서는 내담자 저항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 그리고 관계는 의사와 환자가 관계했지만 해결 중심에서는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주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에서는 병리적으로 보지 말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초점을 맞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강점이 뭐고 자원이 뭐고 심지어 증상 또한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점 자원 같은 게 예를 들면 과거의 실패를 고치려고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거의 성공적인 것,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여 확대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모두를 관찰해 활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이론적, 비규범적이고 내담자의 견해를 중시했다. 예를 들면 딱딱한 이론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마라. 내담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진정한 내담자 중심의 치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로저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 단순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사용하라. 아무리 복잡해도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내담자의 불평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장 단순하고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많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복잡한 과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변화도 해결책으로 활용하라. 변화된 것도.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이다. 과거의 문제를 찾지 않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며 변화 가능성 있는 미래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협력관계에 중요시했다. 파트너십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문제중심과 해결중심 있죠? 해결중심 이것은 문제중심이고 문제와 해결 사이에서 필수적인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와 그 해결책은 별개다. 문제하고 해결은 별개라고 말했죠. 제가 과제 분류를 설명했잖아요. 그거하고 분류를 해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잘 못한다. 자, 문제의 진단에 관심 간다. 이거 진단주의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의 진단보다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다.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정이 중요하므로 진단 기준이나 틀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해결 중심에서는 내담자의 문제의 사정보다는 내담자의 장점이나 예외에 대한 탐색이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에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치, 협동자세, 문제중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중심 패러다임이 했지만 아까는 여기 문제중심, 해결중심. 그 다음에 문제 해결사의 필수적인 관계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바뀌어요. 조금씩.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문제의 그 해결책의 별개다. 그러니까 문제하고 해결은 별개로 봐라. 그 다음에 문제 진단에 관심을 갖는다. 문제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정이 중요하므로 판단 기준이나 평가 틀을 필요로 한다. 근데 이거 해결 중심에서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사정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장점이나 예에 대한 탐색이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자, 정신 건강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다음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다룬 데 있어 성공 경험에 1차적 초점을 맞춰라. 어떤 원인을 찾지 말고 성공했던 것을 맞춰라. 그 다음에 활용은 내담자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 틀을 도출해 내므로써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장점을 활용해라 그 말이죠. 탈이론적과 비기본적 내담자의 견해를 중시해라. 내담자가 경험하는 통제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독특한 불평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다. 너무 이론적으로 가지 마라 이거죠. 간략화. 목표는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세우는 것이 좋다. 이게 뭐든 아까 간략화라고 제가 했는데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변화의 불가피성. 치료자의 역할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고 이를 해결해 구축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변화의 불가피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지해주고 구축하는 것이라겠죠. 현재와 미래 지향성. 과거를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 상황이 정하도록 돕는데 1차적인 관심을 둬. 우선적으로 관심을 둬라. 그다음 협력.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치료 과정 중에 내담자하고 파트너십, 협력을 중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번 집단 사회복 실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성원 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한다.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집단의 목적을 상기시킨다.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한다. 몇 번 자주 왔냐, 몇 번 왔냐, 10번 왔냐, 그거 평가하는 거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임 주기를 조절한다. 이 모임 주기 조절한 것은 중간 단계가 아니고요. 이건 저기죠. 종결 단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단 사회복지 실천 단계하고 사회복지 실천 단계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 실천의 준비, 초기, 사정, 중간, 종결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반면에 사회복지 실천 단계에서는 접수부터 시작하죠. 맨 처음 접수, 그 다음 자료 수집, 그 다음 사정, 계획, 종결, 평가라고 사례관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례관리가 안 들어가죠. 여기는 접수가 필요 없죠. 이미 집단 사회에서는 바로 준비 단계를 바로 계획서 잡고 준비 단계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 형성 및 탐색 단계, 뭐냐, 집단의 목적을 설명해가지고 잠재적 성원의 모집과 사정을 해야 되고, 지속경 해압의 빈도가 몇 번일 것이다. 의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다. 모임 장소가 어딘지, 그 정확히 도착했냐 안 했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그 강당에서 할 건지, 소그룹 지도, 뭐, 집단 상담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송을, 환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끔 인테리어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모임에 마음 편하게 해줘야 한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머뭇하고 조금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 준비 단계는 여기서까지 되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저항 다루기. 저항 다루기는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사 담당자 사회복사하고 성원들, 입소 인원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집단의 목적, 왜 우리가 했는가, 집단의 목적을 정확히 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성원, 여기서 회장은 누구고, 반장은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그런 것을 역할을 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과 불안, 이거 다루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참여 동기부여, 계약서, 여기까지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저항 다루기가 되는데, 왜 저항이 의미하고 내담자의 특징을 살펴봐야 된다. 왜 저항이 일어나는가? 저항은 내담자가 강요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무조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지시형 그런 게 강요당하는 느낌일 때는 저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주저가 수동적이라면 내담자가 망설이고 주저하거나 그럴 때는 수동적이 당시라면 저항도 수동적이고 동시에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것도 뭐라고 하더라? 뭐, 스트라이크라고 하더라? 뭐, 그렇게 비슷한 거 하죠.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 즉, 저항은 내담자의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저항하는 내담자의 특징은 주로 자신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담자와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이고,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소극적이고, 기회만 있으면 상담자를 속이려고 한다. 이들은 대개 화를 잘 내고 상담 과정을 방해하고 서둘러 상담을 끝내려고 한다. 그 밖에 퉁명스러운 반응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걸게 된다. 왜? 상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항의 유형에는 소극적 표현이나 침묵, 적의적, 그 다음에 과도한 복종. 이거 과도한 복종은 좀 보기 흉하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현학적인 거나 웃기거나 웃기려고 한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경우. 또 자신에 대한 심각한 문제보다도 하찮은 문제로, 이게 별거 아닌 문제로 상담자의 주의를 끄는 행위.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항자의 침묵의 종류가 있거든요. 침묵. 왜 침묵이라는가? 내담자의 침묵한 경우는 다음 6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저항, 불안의 표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상황이 없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자의 재확인이나 재해석을 기대하는 경우, 예담자가 생각을 계속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조금 자극을 좀 줘야 되겠죠. 말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있는 경우, 여기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사정 단계를 한번 봅시다. 사정 단계. 자, 준비 단계,
사정 단계 아니고, 준비 단계 소리. 그 다음에 아까 사정 단계 준비하고 초기 단계 했었죠. 그 다음에 사정하고 중간 정결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저항 다루기가 먼저 앞서 있어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는 끝났고, 초기도 끝났고, 지금 사정하고 중간 정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정 단계에는 개개인에 대한 사정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장점이 뭔지, 그런 것 여러 가지 자원은 뭔지, 그 다음에 집단 외부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집단 외부,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집단 전체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응집력과 생산성에 대한 사정한다. 얼마나 응집력이 있고, 비생산적인 생산적인 그걸 사정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 해압의 준비, 집단의 구조화, 성원의 참여와 권한 부여, 성원의 목적 성취를 지원하는 거, 저항적이 있는 성원들한테 독려하고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사람 꼭 있어요. 20% 올리라고 어떤 좋은 일에도 20%는 꼭 저항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중간 단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종결 단계에서는 통합하기도 하고 종결을 시키게 된다. 그래 불만스러운 종결의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변화 노력의 유지 및 일반화해야 되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해야 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계획, 의뢰, 평가. 그 다음에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치료 집단은 자기 공개성이 매우 높다. 집단 내부에서만 진행되고 성공 여부는 치료 목표가 성공적으로 충족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구 충족이 됐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요. 과업 집단은 자기 공개성이 너무 낮다. 왜냐하면 자기 일만 하면 되거든요. 집단 과정은 은밀할 수도 있고 공개될 수도 있다. 자기가 하나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면 남께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개성이 너무 낮자. 자기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공개될 수 있고 은밀할 수 있다. 성공 여부는 가업의 성과물에 달려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 목적은 뭐냐? 치료 집단의 목적은 성원의 사회적 정서의 욕구 충족. 예? 그러니까 뭔가 욕구 불만, 결핍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과업은 특수한 가업이나 목표 달성, 성과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속은 집단 성원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서 결속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나타나고, 결속력은 수행할 가업에 따라서 결속력이 생긴다. 팀은 팀 프로젝트, 무슨 팀 나눠진 그 팀끼리는 결속력에 따라 생기기 마련이다. 역할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많이 하면서 서로 역할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나 임명을 통해서 발달한다. 팀장은 임명을 줬다든가 어떤 직위를 줬다든가 그럴 때는 역할 수행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업은 특정한 과업에 대한 토론이나 초점에 맞춰 있다. 토론에 초점을 맞다. 이것을 하나 프로젝트 완성하기 위해서 토론만 하지 그 사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절차. 집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과업은 공식적 안건이나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구성. 공통의 관심사, 문제, 특성 등에 관련하고 있고, 여기서 필요한 재능, 전문성, 노동 문화에 따라 구성된다. 자기 노출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알코올릭 모임이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그 알코올을 극복하고 있고 현지 상황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노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과업집단은 자기 노출을 꺼려하죠. 비밀 보장, 개인적 수준에 처리되거나 집단 내에 유지된다.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공개되기도 한다. 평가. 치료적 목적 성취 정도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단한다. 치료적 성취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욕구불만이 있거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한 가업이나 의무상 결과물에서 평가가 된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집단의 정의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합을 말한다. 두 사람 이상 집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집단은 2인 이상의 일정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원들의 소속감과 고통의 목적이나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성원들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호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갖고 인간
갖고 있는 인간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의 구분. 1차 집단에서는 가족, 친구, 소규모고 2차 집단에서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팀 프로젝트 팀이랄지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구성 방법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인 거, 뭐 가족, 친척, 그것은 자연 발생적이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형성 집단은 외부 영향의 개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의도적이,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죠. 뭐, 동창회랄지, 무슨 뭐 동아리랄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집단 목적에 따라 다른 집단, 치료 집단과 가압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집단은 교육, 성장, 치유, 사회화 등 목적을 하며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 지지집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감 형성과 자기개방 수준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자면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모임, 암 환자 모임, 가족 모임 등. 그 다음에 교육집단은 뭐가 있냐면 집단 성원들의 지식과 정보,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자면 청소년 성교육 집단, 위탁가정 부모 모임, 입양 부모의 모임, 예비 부모의 성인 집단. 이건 지식과 뭐 예비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식과 정보, 그다음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 성장 집단, 성원들의 자기 인식 증진과 사고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성장 집단은 그 병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거에 심리적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다. 성장 집단. 이게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정신건강이고 사회적 뭐 여러 가지 다 성장,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의 활성화, 청소년 대상 가치 명료화 집단, 여성의 의식 고양 집단, 퇴직 준비 집단, 심리적이고 무슨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다 그런 것을 성장하는 집단이죠. 그다음에 치유 집단, 외상, 스트레스나 건강상 이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돕는 집단이다.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는 내적 정신적인 집단이 주를 이루죠. 정신조통 치유 집단, 인지행동 치유 집단, 마약 중독 치료 집단, 공황장애 치료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화는 사회관계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을 증진한다. 그다음 사회생활 기술훈련 집단, 자치 집단, 병원이나 어떤 입소시설에서 있는 그 시설 구성원끼리 모여서 자치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가 집단. 자, 그럼 집단 유형을 한번 볼까요? 지지 집단이 있고, 이거 치료 집단이죠. 치료 집단이 몇 가지냐? 하나, 둘. 치료 집단에서는 지지, 교육, 성장, 치유, 사회화. 그래서 지지 집단에서는 자조 집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삶에서 장차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정학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대처한다. 지지 집단. 그래서 삶의 위기를 대처한다. 그 다음에 이혼 부부 자녀로 구성된 집단. 그 다음에 암 환자 가족 집단. 이건 삶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요. 그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교육 집단에는 강의나 토론 형태. 성원 간 자기 노출이 높지 않다. 왜냐면 자기 정보나 지식만 습득하면 되니까 그 이상은 그 이하도 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 집단, 부모 역할 훈련, 입양 부모의 모임, 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집단이다. 그다음 성장 집단, 성원들의 자기 인식증과 사고 변화. 이것은 성장 집단은 치료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 정서적 건강 문제, 뭐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난 집단, 뭐 퇴직 준비 집단, 뭐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잠재력 개발 집단, 그다음 치유 집단, 구성원의 행동 변화, 개인 문제 완화나 제거 목적으로 있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나 외상인 것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다든가 막 그런 등등.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금연 집단, 약물 중독 집단, 그다음에 사회화 집단. 사회적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회적 기술 훈련을 습득하고 효과적인 사회생활을 온전한다. 그게 뭐가 있냐? 사회기술 훈련, 지지 집단, 여가 집단을 나눈다. 그래서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그 다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집단, 태어난 정신장애에 대한 사교 집단 등등등. 사회훈련 기술이죠.
자, 과업지단 한번 볼까요? 과업지단의 목적이라고 하면 조직이나 기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래서 해결책, 과업은 어떤 숙제를 하는 것이죠. 과제를 주어진 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효과적 원조를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 수업, 그다음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집단과 함께 이루고 노력할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특별히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성된다.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팀, 처리위원회, 직원발전 집단,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결재권 없지만은 이제 자문해 주는 것이죠. 이사회, 법인의 이사회, 연합체, 대표위원회, 행정집단, 사회행동집단, 사례회의 등등. 자, 그러면 자조집단. 자조집단은 유사한 어려움이나 관심을 가진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만들어 동료들끼리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노력하는 상호집단이다. 이 목적은 뭐냐면 집단 상호 간의 문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서로 돕는 것이다. 특징은 리더십과 통제는 집단 구성원들이 다 지어준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자체적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다 만든 것이죠. 어떤 단체든 간에. 그래서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없고, 자, 집단 성원들끼리 경험을 기초로 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즉, 대인 간의 상호지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성원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전문가에는 크게 역할이 없고요. 통제 운영보다는 물질적 제공이나 다른 체계와 연결시키는 거. 이게 제공자, 중개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 지원들을 알려주는 자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집단, 과업집단 세 개를 한번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료집단은 사회적 욕구 충족, 그다음에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집단에 따라 집단 과정이 유연하다. 자기 공개성이 높다. 여기서는 지집단, 교육집단, 성장집단, 치유집단, 사회화 집단이 있다. 이 종류는. 그다음에 과업집단은 성과물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면 되고 수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정 과업이 아닌 의사소통에 집중한다. 각 성원들의 과업이 활당돼 과제물을 확장하는 건다. 형식적인 일정과 규칙을 준비한다. 어떤 매뉴얼에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공개성이 낮다. 자기 일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진행 과정은 은밀히 하거나 공개적일 수 있다. 여기서는 무슨 팀, 치료회의팀, 처리위원회, 이사회 그런 거 등등. 그다음에 자조집단은 비슷한 관심사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지집단과 비슷하다. 그러나 집단 지도자는 지지집단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치료집단에 포함시켜 지지집단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치료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집단을 보기도 한다. 되게 비슷하죠? 자조모임과 지지집단하고 되게 자조집단이에요. 28번 집단 성원의 지속성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조집단은 구성원끼리 회장, 부회장 다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장집단은 기술개발과 자기개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집단 주도보다는 자기 주도가 좀 강하죠. 그 다음에 치료집단은 사회복지가 주도가 돼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고, 교육집단은 자기 교육만 마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 주도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기억니은, 디귿니을.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도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과 성원의 주도성. 자조집단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고 성원 간의 원조를 목적으로 형성하는 자발적 소집단이다. 이 자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발적 소집단이죠, 이건. 그래서 당면 문제를 스스로 해나가는 집단이다. 그 다음에 성장 집단은 한 부분을 성원의 능력 개발이고 수단을 이용하는 집단으로서 사회 정세를 교정하기보다는
사회 정서 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치료 집단은 당뇨 문제의 사회복지가 주체가 돼 해결하는 것이다. 교육 집단은 그들과 자신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돕는 것으로 중요한 목적을 하는 집단으로 집단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도성이 많이 약하죠. 자기 능력 개발로는 괜찮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주 집단 한번 나눠봅시다. 치료 집단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치유, 사회화 집단, 총 5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치료 집단은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요. 정서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고요. 정서 욕구 충족. 그 다음에 공개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다. 집단에 따라서 집단 과정이 유연하다. 자기 공개성이 굉장히 높다. 뭐 알코올릭 집단이 뭐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알코올릭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고 해서 자기 공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공개성이 높죠. 과업 집단은 성과하고 명령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특정 과업에 관한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각 성원에게는 업무량만 할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형태가 일정한 규칙을 존중한다.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공개성이 낮다.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굳이 발표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행 과정은 은밀하거나 공개적일 수도 있다. 팀, 팀, 그 다음 치료회의, 처리위원회, 등등등. 그 다음 자도집단.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지집단과 비슷하다. 그러나 집단 지도자는 지지집단에 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치료집단은 포함시켜 지지집단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하고 치료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집단을 보기도 한다. 좀 자주집단하고 지지집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29번 집단 성원 관계를 파악하는 사정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시오메트리는 사회성 상호적 빈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회성 관계 그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는 대형 집단을 사용하는 거고요. 소시오그램은 성원의 관계를 표현하고 사회 집단의 유무를 알 수 있다. 사회성 A와 B와의 관계, B와 C와의 관계 그런 집단을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성원 간의 친소 관계나 상호적 관계를 파악하는 사회성 측정 도구다. 그리고 이 측정 도구인데 이를 그림을 시각화하는 것이 소시오그램.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렇게. 소시오 관계, 집단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릭스는 이렇게 옆으로 쭉 쓰는 것이죠, 이렇게. 소시오그램은 소규모 집단에서 사용하고 소시오메트리는 대규모 집단에서 사용한다. 그럼 소시오란 말이 뭔 말이냐? 불어인데 프랑스어로서 집단이란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번 사회기술훈련에서 사용된 기법을 모두 고르시오. 표정은 좀 대표적인 것이 황수관 박사님이 원래는 얼굴이 우락부락 했는데 거울 보고 웃는 얼굴을 계속 연습해갖고 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제시, 모델링의 대표적인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타이슨. 오바마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나서 대통령 돼가 또 꿈을 꿨고 타이슨은 감옥에 있을 때 무하마드 알리가 와서 연설한 것 듣고 꼰투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자기 용어는 다음 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을 하는 기법은 4가지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기술 훈련은 사회기술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훈련 과정이다. 그럼 사회적 기술은 왜 필요한지, 인간관계 유지에 사회 능력 기술 부족으로 그 결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요. 사회복귀 후 지역사회 내 만족스러운 생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자면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바로 지역사회를 못 갑니다. 사회기술 훈련이 충분히 받고 난 뒤에 지역사회에 가는
지역사회로 생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재발과 재입원 처리하는 경우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지금 그러면 개별적인 목표는 어떻게냐? 대인관계에서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서로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사회기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 기술, 얼굴 표정, 아까 말했던 황수만 박사님, 거울 보고 있다지만 여기 자료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맞추고 이를 따라해 본다. 그래서 뭐 웃는 얼굴에서 뭐 김치, 뭐 치즈 막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자기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울을 보고든지 그림을 사진 보고든지 따라해가지고 고치면 얼굴 표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시선 맞추기. 상대방과 3초 내지 5초 시선을 맞추게 한다. 이것은 누가 잘하냐면 강원도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걸 많이 사용했죠. 하나, 둘, 셋, 5초 서로 양쪽 아래 보고 있는 사람 보게 하게끔. 그 다음에 몸짓, 몸의 자세를 활용했다. 목례, 살짝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악수, 그다음에 손짓, 타인을 향해 몸을 기울인 정도와 타인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감이라고 하죠. 거리감. 거리감이 멀수록, 서로 간에 친밀감이 좀 떨어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감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정한 연인들 보면 0.1mm 안 떨어져 있죠. 자, 사회기술 훈련 과제에 대한 피드백. 언제 누구하고 함께 있었습니까? 언제 표현했나요? 상대방 반응 어땠나요? 잘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죠? 어려운 부분은 또 어떤 것이었고, 이것을 서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회기술 훈련 기법. 사회기술 훈련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한 대인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사회기술 훈련은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환경과 발달 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역할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반응을 전달하는 능력이다. 사회기술 훈련에서 모델링, 역할 연습, 행동 시연, 강화, 코칭, 문제 해결 기술, 과제 부여 등 다양한 행동주의 기법을 사용한다. 행동주의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스키너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기술 훈련은 무의식 갈등이나 인격장애 또는 질병의 원인 자체보다는 행동장애 자체에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의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 치료가 좀 어렵죠. 자, 6번. 사회기술 훈련은 관찰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사회기술 훈련은 치료의 한계를 분명히 환자에게 제시해준다. 코칭 기법은 가족 치료자가 그 역할을 한다. 가족 치료자가 대상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계획도 하고 예상도 하고 과제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과제 제시한 가족 성원들 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없는 행위를 시험해보기도 하고 가족성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리 가까이 앉으세요. 3분간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부여 기법하는 방법이죠. 모델링. 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역학을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비디오를 보고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기 옹호. 클라이언트 이익을 실현하고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익 옹호 기법이다. 자기 자신을 기중으로 생각해야죠. 그럼 권익 옹호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옹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그래서 내 자신은 강점은 뭐고 나는 뭘 선호하다 인생의 목표는 뭐고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알기, 개인의 권리, 지역사회의 권리를 쭉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기,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은 경청하기, 설득하기, 타협하기, 그 다음에 리더십 기르기, 집단의 권리에 관한 지식, 역할 수행, 다른 사람 전체를 이제 옹호하는 방법, 그 지원 확보, 정치적 행동, 조직적 참여하는 것이다.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성장 집단. 성장 집단에서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촉진자로서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다. 성호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 개별 수간의 자기 표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공동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1차적 목표다. 이것은 1차적 목표가 아니라요. 이것은 과업 수행이죠. 여기서 과업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 집단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의 유형 한번 살펴볼까요? 치료 집단은 공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임, 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완화되거나 경감되는 집단, 자기 성장의 집단, 자기 개방성이 높다. 마약 약물 중독 같은 거, 그런 집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업 집단, 재능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다. 과업 달성, 자기 개방이 낮다. 자기 목표만 달성하면 그래서 다른 거 필요가 없죠. 자기 성과만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자도 집단, 클라이언트 스스로 돕는 집단으로 사회복지사는 보조적 역할만 한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토스랜드와 리바스는 집단 유형을 크게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 분류하고, 치료 집단은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료 집단, 사회화 집단 포함된다고 구분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비슷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돼서 나와요, 시험이. 자, 그러면 집단 유형. 지지 집단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에 처한 집단 성원들의 모의 형태를 이룬다. 예를 들어서 이혼한 부부의 자녀 집단, 암 환자 가족에 구성되어 있는 대처 방법을 논하는 집단, 아동령이 어려워 함께 나누는 부모 집단, 정신병 퇴원해서 지역사회 적응을 다루는 집단 등이 지지 집단에 해당한다. 지지 집단이 되고 자주 모임도 되기도 하고 비슷하죠. 교육 집단은 성교육받는 청소년 집단, 예비 부모 많은 미혼 여성인 집단, 위탁가정 부모가 되는 집단, 여기까지 다양한 집단, 교육 집단. 그래서 이제 성장 집단,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장 집단, 참 만남 집단, 청소년 감수성 훈련 집단, 가치관 명료화 집단, 여성을 위한 의식 고양 집단, 은퇴 후 삶의 초점을 맞는 노인 집단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치료 집단에서는 지역사회 건강 상태에서 침시를 받는 외래환자 집단, 금연 집단, 보건소에서 처분을 받는 청소년 집단, 약물 집단 등이 해당합니다. 사회화 집단에서는 사회교수론 집단, 자치 집단, 여가 집단. 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집단. 성장 집단은 가능한 한 충분한 성공의 능력을 개발을 수단을 이용한다. 능력 개발, 자기 개발. 성장 집단은 사회 정서적 문제를 교정하기보다는 사회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결혼 부부를 위한 참 만남 집단, 청소년이랑 가치관 명료화 집단, 여성들의 혈식 향양, 그 다음에 공동과업의 수행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집단은 과업 집단이다. 공동과업. 1차적 목표는 과업 집단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세 가지 있는데, 첫째, T집단, 훈련 집단을 줄인 말이다. 감수성 훈련, 실험 훈련, 그 다음에 참 만남 집단, 로저스 일치성과 질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라톤 집단, 며칠 동안 연이어 회기를 실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방어를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창출하여 집중적이고 심화된 상호적 활성화를 기반을 성장을 모색한다. 자, 치료 집단과 과학 집단을 표로 한번 구분해 봤거든요. 치료 집단은 목적은 뭐냐면 사회 정서적 욕구 충족이고, 과학 집단은 과학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속력은 집단 성원적 개별적 욕구에 따라서 결속력이 되고, 앞에 있었던 문제가 또 반복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할 과업에 따라서 결속력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역할은 상호적 발달을 통해서 역할이 주어지고, 상여작용이나 임명을 통해서 발달한다. 임명장을 줬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개방적이다. 특정 과업에 대한 토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절차는 집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안건이나 규정에 따른다. 구성, 공동의 관심사, 문제, 특성 근거한다. 재능, 전문, 노동 분야에 따라서 구성된다. 무슨 행정집단 그런 식으로. 자기 노출은 높고 자기 조출은 낮다. 비밀 보장, 개인 수준에 처리되거나 집단 내에서만 유출된다. 외부 유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공개되기도 한다. 진행 과정을. 그 다음에 평가, 집단생활의 치료적 성취 목적에 따라서 성경 여부를 평가한다. 성취 과업이나 의무사항, 결과물에 따라 평가된다. 라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청자년층의 자아성장 집단 프로그램. 뭐, 어떤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 사진처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생각, 감정, 관계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아가며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돕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나를 찾고 20대, 40대에 겪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적응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32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은 어떤 것인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에게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참여 어르신들에게 심리검사를 행하였다. 2주간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래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변화를 측정했다. 또 일주일 후에는 같은 어르신 대상으로 2명의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울감을 개선하고 있다. 개선하고 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단순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뭐라 하냐면 기초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B는 개입,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AB 그 다음에 그거 마시고 또 이쪽에 세 번째 이쪽 A는 또 개입, 좀 관찰이 되겠죠. 관찰. 여기서는 프로그램 관찰 프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작 전에 어르신의 참여를 심리검사했다. 이것은 관찰했었죠. 관찰. 이것은 프로그램 개입했었죠. 프로그램 개입 관찰 시작 전에 참여한 어르신들 여기서 우울감 개선을 여기서 관찰했었죠. 이건 관찰이고 심리검사 행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입이고, 그 다음에 정서 프로그램 실시한 후 변화를 측정했다. 이건 관찰. 변화가 어떻게 된다 관찰하는 것이고, 일주일 후에는 같은 어르신 대상으로 2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건 B가 되겠죠. 그래서 ABAC 이것은 또 C라는 것은 다중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3개, 4개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2주간의 명상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개선하였다. 이렇게 여기서 정서 프로그램이고 명사 프로그램, 정서하고 명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32번 정답은 5번 ABA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다음 장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가 기초선, 관찰을 하겠죠. 관찰. 그 다음에 B는 프로그램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입. 그래서 AB 설계라는 건 뭐냐면, 기초선을 설정한 후 바로 개입하는 거. 바로 개입 설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사례다. 그리고 개입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해서 관찰하고 나서 프로그램 개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당신은 한 5회기로만 설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5회기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안 하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혹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ABA 설계는 A가 뭐죠? 기초선, 관찰. 그 다음에 B는 프로그램 개입. 그 다음에 또 A는 기초선, 관찰이라겠죠. 그래서 AB 설계 낮은 신뢰도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게 또 관찰했다가, 프로그램 개입했다가 또 관찰하니까, 조금 신뢰도가 형성할 수가 있겠지만,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입을 중단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선, 딱 관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 좋겠다고 프로그램을 개입했어요. 개입했는데 한 5회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5회기면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것을 확인할 바가 없죠. 그래서 다시 기초 관찰을 또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그 이상의 뭐 치료가 들어간다. 그건 없어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 좀 야박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B 설계, 반전 설계라 하는데, 기초선을 했다가 개입했다가 기술 개입했다. 그러니까 한번 관찰했다가 프로그램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관찰해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해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넣든지 계속 유지하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을 관찰한 후, 그러니까 AB가 먼저 개입을 했다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일정 기간 관찰, 그다음
이쪽에 AB가 다시 한번 또 일정기 기간이 지나는데 또 관찰 개입을 제기한다. 그리고 개입과 저리가 반복함으로써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인과관계가 명확히 팔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똑같은 경우가 나오면 아주 좋다 이거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A 설계, 선 개입 설계. 그 다음에 먼저 프로그램 개입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증상에 따라서 개입을 또 해. 개입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익이, 모익이. 그래서 위기 개입이라 아주 급한 상황. 위기 개입이나 기초선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유용하지만, 기초선이 없이 개입이 이루어져 개입의 효과성이 판단하기 어렵다. A, B, C, D 설계, 다중 요소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는 뭐죠? 기초선. 그다음에 B는 프로그램 개입. D는 이제 프로그램에 다른 걸 갖고 이제 명상을 했던가 정서를 갖다 왔던가 이런 다중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입을 수정하거나 실제로 표정 문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자 이용한다. 이렇게 A, B, C, D, A, B까지는 해봤는데 B 프로그램을 넣어봤는데 그 관찰을 갖다가 해보니까 더 추가를 했다. C 추가를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2월 효과. 이거 다음에 연기하겠습니다. 2개월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게 2월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수 기초선. 둘 이상의 기초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문제에 대해 적용하는 설계로서 동시에 기초선을 측정하면서 각각 다른 시점에 개입한다. 개입을 중단한 대신에 동시에 개입을 시작함으로 윤리적 실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근데 기초적인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연설 설계 유형은 AB 설계는 외부 사건을 더 통제하기 위한 ABA 설계를 개입을 중단한 단계에서 다시 제기하는 다단계 형식이다. 그러니까 AB는 한번 프로그램을 관찰했다가 프로그램 개입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났다가 또 관찰하고 또 프로그램 개입하고 그래서 중단 약을 했기 때문에 환자만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 다음에 개입하던 상태에서 개입 상태를 각각 2번씩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A, B, 기초선, 개입, 그 다음에 B는 개입한다. 또 한참 지나서 기초선 개입, 관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하고 신뢰감이 형성하고 인간미를 난 누구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해 것은 신뢰감이 섞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는 역전의를 활용하기 위하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내담자의 감정에 이입된 것. 감정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 말에 푹 빠져버린 거고, 그다음에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말에 푹 빠져 감정에 이입돼서 푹 빠져버리고 같이 울어버리고 막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노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자기 노출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연적으로 부담감 없이 서로 믿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인지 알아보기 위해 클라이언트 자기 합리화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이 맞겠습니다. 자, 자기 노출은 사회복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삶의 경험을 밝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밝히는 것이고, 사회복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적절히 노출할 때, 클라이언트들은 사회복지가 진실하고 진솔된 인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가 개인적 감정과 경험들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나눌 때, 신뢰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의 프로그램은 주로 이렇게 되거든요. 1단계 개별 상담, 집단 교육, 10단 상담,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서 부부간의 가족 상담이 아동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캠프, 그 다음에 최종 개별 상담을 하죠. 자존 모임하고. 신체적 학대는 잡기, 뒤틀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학대, 이것도 거의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많이 알 것이라 생각. 34번.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면접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모든 질문은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미리 조언을 구한다. 클라이언트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의뢰소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전문직을 보완한다.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까 아마 이것은 면접인데 무슨 사전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정해 놓는 거지. 준비 질문 사전에 있는 거 좋은데 확정해 놓으면 안 되죠. 이거 문제네. 조기 면접은 심리검사, 조기 면접은 심리검사는 예, 예. 예? 안 열렸어요? 열렸는데? 아, 그래요? 정신이 없었나 보다.
35번 1인 가구의 가족 사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 가족의 생활주기 파악한다. 그 가족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나 욕구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온 가족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 탐색. 이 부분은 레질리언스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구조적 관점을 미분화된 경계 파악. 혹시 뭐 가족 경계가 있는지 어떤 건 밀착 관계인지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형제 간의 밀착 관계, 뭐 서운한 관계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고요. 역사적 관점으로 미해결된 과거의 관계 잔재 확인. 혹시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미해결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갈등 관계 있었던 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아버지에 넘어가고 아버지도 그 갈등이 그대로 재현돼 가지고 손자에게 넘어가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이고, 잘못했다.